정말 충격이었어요. 중국인 친구는 아직도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는 그냥 여권 하나만 들고 출발하더라고요. 같은 목적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온 여행 블로거이고 지난해부터 아시아 여행을 다니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경험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여권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친구 지민이와 중국 친구 리웨이가 함께 카페에서 저에게 말했거든요. 마르쿠스, 너 아직도 몰라.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훨씬 세다고. 리웨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어디 가려면 비자부터 받아야 해. 하지만 헬리앤 파트너스 여권 지수를 찾아보고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190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고작 80개국 정도였거든요. 독일은 189개국이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무려 110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실제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고 시설의 청결함과 효율성은 프랑크푸르트나 미넨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한국인 전용 라인과 외국인 라인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한국인 라인으로, 저는 외국인 라인으로 향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가 여권 한 장만 들고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심사관은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떤 질문도 없었어요. 체류 목적이 뭔지,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어디에 머물 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환영합니다 하고 끝이었죠. 반면 저는 독일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정도는 물어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구나. 지민이는 저를 기다리며 면세점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벌써 나왔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나온 게 아니라 지민이가 너무 빨리 통과한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지민이와 리웨이, 그리고 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어디든 그냥 가. 비자 준비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없어. 그냥 여권 들고 공항 가면 돼. 리웨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유럽 여행 한번 하려고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해. 비자 서류, 재정 증명서,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정말 복잡해. 같은 아시아인데도 이렇게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요. 한국 여권을 든 순간 세계 어디든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스위스 추리히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더욱 극명한 차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여행 제안이 나온 건 지민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스위스 여행을 제안했지만 리웨이는 즉시 비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여행 제안에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결국 여행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리웨이의 쉥겐 비자 신청 때문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각자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리웨이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스위스 대사관에서 쉥겐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했어요. 거기다가 항공편 예약 확인서와 호텔 예약서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자 처리 기간만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반면 지민이는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그냥 여권만 있으면 돼. 스위스는 한국인에게 90일 무비자잖아. 심지어 호텔 예약도 현지에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도착해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하면 되지 뭐. 그날 저녁, 우리는 각자의 준비물을 점검했습니다. 이외에는 비자 승인서, 항공편 확인서, 호텔 예약서, 재정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도 A사 용지 몇 장을 출력했지만 지민이의 가방에는 여권 하나뿐이었어요.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우리는 각자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는 비자 승인서부터 각종 서류까지 꼼꼼히 점검했고 저도 여권 유효기간과 필요 서류들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지민이는 여권만 확인하면 끝이었어요. 택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중국 여권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이런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도 독일 여권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여권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차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가볍게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여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종 서류를 챙기며 따라갔지만 그 차이는 분명했어요. 여권 하나가 만드는 이 엄청난 차이를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취리히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차이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입국 심사장에는 EUEA 국민 전용, 스위스 국민 전용, 그리고 기타 외국인 전용으로 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주저없이 기타 외국인 라인으로 향했지만 한국 여권에 대한 대우는 특별했어요. 리웨이와 저도 각각 해당하는 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EU 국민 라인에 서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지민이는 5분 만에 입국을 마쳤습니다. 스위스 심사관은 한국 여권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관광 목적과 체류 기간만 확인했어요. 반면 리웨이의 줄은 한 사람당 10분에서 15분씩 걸렸습니다. 중국 여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검사와 서류 확인이 있었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지민이는 이미 대기 구역에서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EU 여권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몇 분은 걸렸어요. 리웨이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쉥겐 비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호텔 예약서까지 검토했거든요. 최종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지민이 5분, 저는 7분, 리웨이는 17분이 걸렸어요. 선진국 스위스에서도 한국 여권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지민이는 이미 기차표 예약과 시내 교통 정보까지 확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모든 준비를 끝낸 거였어요. 기차를 타고 취리히 시내로 향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여권 하나가 만드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스위스에서의 경험 이후 우리는 각국의 여권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리히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세계 각국의 비자 정책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리웨이가 먼저 중국 여권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여권으로는 전 세계 약 80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나머지 110개 이상의 국가는 모두 사전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을 하려면 쉥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말 복잡하더군요. 이외에는 쉥겐 비자 한 번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리고 서류도 엄청 많이 준비해야 하며 면접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독일 여권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89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혜택도 있었고 북미나 오세아니아 지역도 대부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했어요. 반면 지민이의 한국 여권은 놀라웠습니다.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거든요. 특히 선진국 지역에서의 대우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전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가려면 최소 한 달 전에 대사관 면접을 예약해야 하는데 지민이는 온라인으로 ESTA만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목적지라도 준비 과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여행지로 논의했던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과 독일인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중국인은 쉥겐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영국 여행도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인은 6개월, 독일인은 90일 무비자였지만 중국인은 별도 비자가 필요했어요.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건 미국 여행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ESTA 전자여행허가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했어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반드시 대사관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정식 비자가 필요했어요. 이외에는 미국 비자 한 번 받으려면 정말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면접 예약 잡기도 어렵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며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의 경우도 차이가 컸어요. 한국인은 전자비자 ETA로 간단히 입국할 수 있었고 독일인도 비슷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정식 비자 신청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은 ETA 전자여행허가로 간단히 갈 수 있었지만 중국인은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외에는 재정증명서, 여행계획서,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솔직히 자유여행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인이나 독일인처럼 즉흥적으로 계획 바꾸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 여행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인은 90일 무비자로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독일인도 90일 무비자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15일 무비자의 사전 신청이 필요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깨달은 건 여권이 단순히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여행 스타일, 계획 방식, 심지어 인생의 자유도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위스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구독하는 여행 유튜버들 중에 한국인이 유독 많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콘텐츠의 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민이의 말에 저와 리웨이도 공감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여행 콘텐츠를 검색하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유럽이나 북미 여행 콘텐츠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켜고 실제로 확인해봤습니다. 여행 관련 인기 채널들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유튜버들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누비며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는 물론이고 호주, 캐나다까지 가지 않는 곳이 없더군요. 이외에는 이것이 여권 파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인은 콘텐츠 만들기 전에 각국 비자 신청부터 해야 하니 벌써 몇 달은 지나간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인기 여행지는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맞았습니다. 한국 유튜버들은 즉흥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번 주에 런던에 가서 영상을 찍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항공편만 예약하면 되었거든요. 반면 중국이나 다른 비자 필요 국가의 크리에이터들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사전 계획이 필수였습니다. 지민이가 구독하는 한 채널은 유럽 2달 여행을 하면서 계획을 계속 바꿔가며 진행했다고 했어요. 원래는 독일과 프랑스만 갈 예정이었는데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까지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챈겐 지역 내에서의 이런 자유로움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한국 여권 때문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챈겐 지역 내에서는 한국인이 90일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계획을 바꾸는 것도 연장하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바로 흥미로운 콘텐츠로 이어졌던 거예요. 반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여행자들은 미리 정해진 일정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즉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콘텐츠의 재미도 제한적이었어요. 이외에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여행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더 재미있는데 비자 때문에 그런 자유로움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여행 콘텐츠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 유튜버들은 ESTA 하나로 미국 전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해서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즉흥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자가 있는 여행자들은 그런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외에는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도시로 즉시 이동할 수도 없고 계획을 크게 바꾸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전에 유럽 여행 중 파업으로 항공편이 취소되었을 때
호텔에서 사흘을 그냥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한국 유튜버들은 비자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비자 $160, 영국 비자 $120, 캐나다 비자 $100 등 주요 선진국 비자비만 해도 상당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런 비용들이 계속 쌓였거든요. 이외에는 비자비만 해도 한 번 여행할 때마다 10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콘텐츠 제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기 있는 선진국 여행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언어적 장벽 또한 요인이었어요. 한국어 콘텐츠는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들이 볼 수 있었고,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시청했습니다. 반면 중국어나 다른 언어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여권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에서 막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어디든 가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접근성이 바로 풍부하고 다양한 여행 콘텐츠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력이 단순히 개인의 여행 편의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콘텐츠 산업과 문화 전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한국 여권의 위력이 K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었던 거죠. 스위스에서의 며칠간 여행을 마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취리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선진국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가 국제 질서를 보여주는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도 입국대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지민이는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 통과했지만 이외에는 좀 더 꼼꼼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체류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위스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면세점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구역에는 한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 중에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서비스도 있었지만 규모나 세심함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에서는 한국 고객에 대한 특별 서비스가 눈에 띄었어요. 공항 라운지 접근성도 달랐어요. 한국의 주요 신용카드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구매력과 방문 빈도를 고려한 서비스들이었죠. 스위스 프랑크 항공 라운지에서도 한국 고객을 위한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항공편 선택의 폭도 달랐어요. 한국행 직항편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대한항공과 스위스항공 모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도시로 가는 직항편은 제한적이었어요. 이외에는 베이징을 경유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민이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공항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 교통 연결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최첨단이었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세계 어느 공항보다 빨랐어요. 반면 제가 경험한 다른 선진국들의 공항도 좋았지만 인천공항의 디지털 혁신과 효율성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런던 히드로 공항도 훌륭하지만 기술적 진보와 사용자 편의성에서는 인천공항이 앞서 있었어요. 지민이는 이런 차이가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제적 개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이고 그만큼 시설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분석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태도에서도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서구 선진국 승객들에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영어는 물론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구사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함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업을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고 선진국 방문객들에게도 최고 수준의 첫인상을 주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공항이 그 나라의 얼굴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투자는 정말 중요했어요. 보안 검색 과정에서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부 선진국 공항에서는 테러 위험 때문에 과도하게 까다로운 검색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반면 인천공항은 최첨단 보안 기술을 활용해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천공항의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모바일 체크인, QR코드 탑승권,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등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선진국을 넘어 기술 선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 기술 수준, 서비스 품질, 국민의 자부심 등이 모두 반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관들의 태도는 그 나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어요. 한국 심사관들은 어떤 국적의 승객에게든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기술력은 단순히 좋은 서비스를 넘어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선진국으로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 여권의 위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여권 파워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과 온라인 자료들을 뒤져가며 알아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가 발표하는 여권 지수는 매년 전 세계의 관심을 받습니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여권 순위는 8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중국은 경제대국이지만 여권 순위는 69위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력과 여권 파워가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한 몇 안 되는 국가였어요. 여권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해보니 정말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경제적 신뢰도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 방위적인 외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균형 외교를 펼친 결과였어요. 국가 브랜드 가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경제 발전 수준도 핵심 요소였어요.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며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수준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언론의 자유, 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달랐어요. 경제력은 세계 2위지만 여권 파워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치 체제에 대한 우려, 인권 문제,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의 해외에서의 부정적 행동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강국이지만 여권 순위는 52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최근의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갈등이 여권 파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여권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상호주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까다로운 비자 정책을 적용하면 그 나라들도 미국인에게 비슷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외교적 지혜가 여권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교육 수준과 국민 의식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질서 의식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행 매너나 현지 법규 준수 등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기술력과 혁신 능력도 한국 여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우위가 국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여권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되었어요.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조직력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였어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펼쳤고, 이는 국제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여권의 위력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합적인 국력의 결과물이었어요. 여권 하나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한국 여권의 위력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에서의 경험, 그리고 여권 파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정말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독일 여권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여권 앞에서는 한 단계 아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우 차이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한국 공항 시스템을 보면서 묘한 질투심 같은 것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뤄낸 성취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인인 저에게도 이런 변화는 의미가 컸어요. 독일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재건은 마셜 플랜이라는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고 유럽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급속한 성장은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문화 강국, 기술 강국으로 진화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애플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요. 민주주의 발전도 인상적이었어요.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의 평화적 이양, 시민혁명을 통한 대통령, 탄핵 등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성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높은 교육열이 때로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놀라웠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선점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런 기술력이 바로 국가 신뢰도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적 개방성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런 문화적 매력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해서 여권 파워 향상에도 기여했어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UN 사무총장 배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등은 한국이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했음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이나 K방역의 성공은 이런 정신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리웨이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점들이 자주 나왔어요. 그는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한국처럼 전 방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걸 한국의 사례를 통해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지민이는 이런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의미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성취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란색 여권 안에는 단순히 여행의 자유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땀과 눈물, 꿈과 희망,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권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의 증명서였어요. 한국 여권의 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인들이 쌓아올린 신뢰와 성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공항에서 그 파란 여권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부러움이 아닌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인류가 이뤄낸 놀라운 성취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말이에요.